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4일 동안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회복 치료를 받으며 구속영장 심사 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 총리가 요청도 하기 전에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이후로 양국 정상 합의를 언급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종합 3위를 목표로 하는 우리 선수단은 대회 첫날인 오늘부터 금메달을 무더기로 따내는 골든데이를 노립니다. 일가족 5명이 서울의 빌라와 아파트, 김포의 한 호텔 등에 흩어져 숨진 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는데 가족 간 채무 갈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까지 24일째 이어오던 단식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단식을 즉시 멈추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수용한 건데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잡힌 영장 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내 잇따른 단식 중단 요청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단식을 멈췄습니다. 단식 24일째 되는 날 더는 안 된다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입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 섭취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내건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구가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빨리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올리며 결국 단식의 목적이 방탄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단식은 멈췄지만 이 대표 앞에는 자신의 건강 회복과 함께 체포한 가결로 내홍에 빠진 당 수습,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 위기 돌파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결정에 국민의힘은 회복을 바란다면서도 꼼수 없이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걱정해온 만큼 회복을 기원한다면서도 국정 혼란을 불러온 걸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비롯한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80% 이상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표로 변함없이 방탄을 택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해 무더기 이탈표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흔들림 없이 비상하게 빠르게 당은 수습하고 당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나가서 소속 의원들과 전국 17개 시도당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모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친명 중심 당 지도부가 비명계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다 강성당원들의 사퇴 요구까지 쏟아지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개파간 대립은 갈수록 극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당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심사를 피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은 달라졌지만 세부 혐의나 전체적인 구조에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구속 심사를 피했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7달 뒤 검찰은 대장동 성남FC 의혹이 아닌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사건은 바뀌었지만 세부 혐의 내용을 뜯어보면 둘 사이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의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고 공공개발을 배제해 민간의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이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성남FC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이끄는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게 했다는 건데 기업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성남FC 의혹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었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반박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혐의에 대해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영장심사 재판부 역시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 이번 영장심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구의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대학 동기도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이고 담당 판사는 93학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저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자 면담 뒤 현지에서 진행된 결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언급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본인이 먼저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이 오랫동안 연기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 1차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측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 개최를 환영한다고 하였으며 우리 측은 내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서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우리 측의 부산 엑스포 관련 중국의 개최 관련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하셨고 중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무부가 심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강한 입장이 반영돼 징계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로톡입니다. 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눈에 더 잘 띄고 싶은 변호사는 월정의 광고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고발장을 냈는데 번번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자체를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바꿨고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심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그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건 사실상 로톡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 하지만 그러는 사이 지난 2021년 3월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고 100명이던 로톡 직원 수는 반토막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무부 장관을 기속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받아들일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 YTN 취재 결과 정부 여당 간 논의 과정에서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당에선 나홀로 소송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속 변호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적 입장에서 이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인데 당 규제개혁 추진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출범 1년을 맞은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은 환경과 의료, 방송 광고 분야 등으로 보폭을 넓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들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진료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의사협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치료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한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건위생상으로 위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기기를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의료의 이제 그 범위와 이제 개념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과학의 발전과 그리고 환자 인식과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초음파라든가 뇌파계 그 보수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정 다툼 10여 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 측정기기를 사용해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엑스레이 방식으로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비전문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결국은 이거는 국민들 눕혀서는 상당히 이 위해가 많이 가해질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써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다툼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한의사가 봉침 치료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법원 선고도 예고돼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방과 한방 간 중첩되는 의료 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가족 5명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 반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족 4명이 숨져 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울 송파동 자택에서 또 10대 딸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호텔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남편 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가족 사이 채무 관계로 괴로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체 자살자 중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 아직 10대를 위한 맞춤형 예방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보도 권고 기준에 따라 언론은 되도록 자살 사건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숫자 역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극단 선택을 한 청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명, 18% 늘어난 19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성 사망자는 1년 사이 무려 48% 증가해 108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게 10대, 20대였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고립되고 외톨이로 있다가 이게 절망을 하면 우울이나 자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전체 자살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3% 미만이라서 30%대에 이르는 노인 자살률에 비해 주목도는 떨어지고 지원 체계도 부족합니다. 지난 4월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진 대상은 20대 이상으로 청소년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자살 예방 상담도 청소년,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사업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울감에 빠진 청소년은 성인이 돼서도 만성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매년 6시간가량 시행하는 자살 예방 교육의 초점도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의 위험 신호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우울감도 감기처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리면서 10대에게 친숙한 소통 창구를 열어서 진료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의 관심입니다. 청소년이 보내는 미세한 위험 신호. 주변에서 단 한 명이라도 눈치챈다면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대전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신탄진 졸음쉼터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들이받친 승용차가 갓길 풀숲에 떨어지며 뒤집혔지만 병원에 이송될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진로 변경을 할 때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전 월평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한 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요즘 같은 가을에 축사나 공장에서 지붕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빠듯한 공사 일정에 쫓겨 추락 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붕 한쪽이 뻥 뚫려 하늘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경기 김포시에서 공장 지붕 공사를 하다 패널이 미끄러져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한 명이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다가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는 특히 가을에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3년간 지붕 공사 중 사망한 경우가 125명 있었는데 43%인 54명이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가을에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난 뒤 지붕을 고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로 하루 이틀 사이에 공사를 끝내는 축사나 창고, 소규모 공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지붕공사 추락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붕시설 개보수 현장에 방문하여 사망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추락 방지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쉬는 마트 노동자들은 휴무일이 생긴 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며 일요일을 지켜달라고 외칩니다. 마트 노동자들에게 일요일이 어떤 의미인지 박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상패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중년 여성들. 모두 마트 노동자들인데 잠시 일터를 떠나 문화공모전 수상자로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11년 경력의 마트 노동자 정승숙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항상 미안해하는 엄마였다는 승숙 씨. 어린이날에도 아들을 떼어놓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심사위원들의 심금에 울렸습니다. 엄마랑 항상 같이 손잡고 가본 적도 없고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같이 온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긋 웃어야 하는 마트 노동자를 시들지 않는 종이꽃에 빗댄 김도숙 씨. 날마다 계산대 앞에서 미소 짓는 도숙 씨에게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이렇게 한 달에 딱 이틀은 여느 사람들처럼 늦잠도 자고 가족 친구와 시간도 보내는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직원들 다니는 동선에 이제 거짓 웃음도 계속 웃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도 이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지난 2012년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그러나 최근 들어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 70여 명이 의무 휴업일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글에 담긴 경험은 각양각색이지만 일요일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목소리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아들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너는 이게 처음으로 아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일요일은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저희들한테 쉼입니다. 쉴 수 있는 날. 평일날 쉬는 거 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힐링하면서 쉬는 거 하고는 뭐 아무튼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마트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 한 달에 이틀만이라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지방은행이 나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이 뚝 끊긴 수산물 시장.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예년 같지 않다가 모처럼 사람들을 발길로 북적입니다. 지방은행 임직원들이 상인과 흥정 끝에 수산물을 사들입니다. 매출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겁니다. 내일 손님이 올까? 이런 정도로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은행에서 손길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와주신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힘이 될 일이거든요. 수산물을 산 은행 임직원들이 향한 곳은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는 소매시장. 싱싱한 회와 생선구이를 식탁에 올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사내 식당에도 생선으로 만든 반찬이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먹는 날로 지정하고 그룹 전체가 나서 수산물 소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비행기 직원들이 OK 수수데이라고 해서 수요일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날로 정해서 수산물 음식도 많이 먹고 수산 식당도 이용을 많이 해서 수산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이어 지방은행 등 기업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면서 수산물 관련 상인들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축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 건설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당장 2, 3년 뒤 닥칠 공급난 우려에 이번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서민 주거안정 청사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 규모를 늘려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특히 금융과 이 공급의 순환 자체가 그 물의 순환으로 치면 막혀 있다. PF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량을 좀 더 확보해주고. 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거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해가지고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것도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그런 정책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선 과징금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건설사가 이제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 지금 PF 이자를 좀 낮춰준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는 거를 좀 더 시정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공급난 우려를 없앨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에 그칠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투기 공장을 방문하며 절대적 열세에 있는 공군력을 극복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 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며 그 차이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박 6일 러시아 방문에서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에 직접 올라타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세대 전투 비행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와 비교해 절대적 열세인 공군력, 즉 전투기 현대화와
부품 조달을 타진하려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도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도입된 F-35A 전투기는 모두 40대.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마하 1.6의 최고 속도, 10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으로 유사시 은밀하게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은 오는 2028년까지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F-35 장비 구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F-35 전투기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레이더의 가장 발사 면적도 좁고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F-35를 전혀 탐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25대가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군의 항공 전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달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이유와 관련해 북러 정상의 합의를 언급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강타하는 등 크림반도 일대에서 나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흐무트 등 동부 전선에서는 서방의 장거리 자주포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미사일 한 발이 또 내리꽂힙니다. 굉음이 들리고 놀란 사람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본부를 강타한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으로 러시아 해군 고위 지휘관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5기를 요격했지만 해군 함대의 역사적 본거지가 손상됐다면서 공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에 대해선 군인 1명이 실종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바흐무트 등 동부전선에선 서방이 지원한 M109 장거리 자주포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클리시치우카를 탈환할 때 불을 뿜었습니다. 155-й калібр, на нього дуже сильно полагаються взагалі зараз у Збройних силах. Краби, 109-ті, на них дуже надіяться. Навіть, буває таке, що до гармати може дійсно поміняти такі. 우크라이나는 클리시치우카와 안드리우카의 탈환이 바흐무트 수복을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헤르손주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에 3,600여 명의 병력 손실을 안기고 다수의 탱크와 로켓 시스템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덮친 모로코는 산악마을 등의 물품 지원이 쉽지 않아서 구호와 복구가 더딘 상황인데요. 현재 한인들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여진 가능성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국제사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모로코. 사망자만 수천 명에 이르는 등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진앙에서 71km 떨어진 곳으로 모로코의 오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마라케시도 지진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수많은 할리우드 작품 배경으로 등장하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시가지 메디나 지역 피해가 큽니다. 이른바 마라케시의 지붕으로 불리며 이슬람 3대 사원으로 알려진 쿠투비아 모스크. 69m 높이의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الناس راه دابا راه كيعيشوا في واحد الربع النفسيه سيما الناس راه مريضه دابا الناس ماشي مازال مخلوعه الناس دابا بالبارح مازال ما تتنعش في الديور خارجين كيخرجوا ينعسوا برا. 모로코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360명.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한인들은 집 곳곳이 갈라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대부분 한인들은 집이 흔들리던 기억이 공포로 남아 오랜 시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는 거의 진앙지에서부터 한 3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11시 이후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뭐 침대가 흔들릴 정도의 굉장히 심한 진동을 느꼈고 잠을 못 자고 밤새 밖에서 대피해 가지고 특히 이번 지진은 1900년 이후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 오랫동안 현지에서 거주한 동포들은 모로코가 지진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집들이 모두 파손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좀 필요한 적극적인 구호의 손길이 빨리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동포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바일 채팅방 등에서 한인들의 안전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등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모로코도 많은 병력을 파견한 것은 아니나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었던 국가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국가인 만큼 조금 더 모로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모로코 분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로코 정부는 생존자 지원에 힘을 쏟으며 산간 마을 등의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손길이 닿기 힘든 지역이 많고 여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사태 수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YTN 월드 김래연입니다. 미숙아는 장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인큐베이터와 달리 미숙아를 다시 탯줄에 연결해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인공자궁이 동물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투명한 액체가 가득한 비닐백 속 분홍빛을 띤 작은 양이 잠자는 듯 누워 있습니다. 사람으로 환산하면 임신 23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 양입니다. 비닐백에서 한 달을 지낸 새끼 양은 어느새 솜털로 가득해졌고 폐와 뇌도 발달했습니다.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동물을 태어나기 전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인공자궁이 개발됐습니다. 미처 다 발달하지 못한 폐가 스스로 호흡하거나 연약한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탯줄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인공자궁을 개발한 미국 연구팀은 사람 아기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했고 미 FDA는 조만간 임상시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연구팀도 인공자궁을 개발하고 조산한 양을 12일간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2, 3년 안에 임상시험에 돌입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 todo esto es el proyecto. Es un proyecto de gran complejidad que requiere muchas especialidades diferentes de medicina, requiere ingenieros de diferentes tipos, porque es un reto, es extremadamente delicado conseguir esto y conseguir engañar a la naturaleza para que esto sea posible. 이 밖에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에서도 인공자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임신 22주 이상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는 인공자궁 안에서도 생존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건데 장기 발달에 필요한 호르몬과 영양분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2주가 넘은 아기라면 인큐베이터 치료보다 인공자궁이 생존 확률을 높이고 장애 위험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일하는 방식에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선 AI 로봇 CEO까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한 음료 회사는 생성형 AI 로봇 미카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미카는 팀원들과 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전략 마케팅 기획까지 두루 맡고 있습니다. Well, as a robot CEO, I don't really have weekends. I'm always on 24/7, ready to make executive decisions and stir up some AI magic. 미카는 개인적 편견을 배제한 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해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concern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hire or fire somebody. It's still the major decisions, significant decisions are still in human executive team hands. 이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내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일각에선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정작 로봇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Do you think we should be excited or scared? That's a difficult question. I think it depends on how they are used and what purpose they serve.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전문가들의 관측은 엇갈립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오는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전망입니다. 생성형 AI가 바꿔놓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해 브로커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가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K무비의 힘은 역동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송강호 배우는 한국 영화 속 작은 역할로 평가받게 된다면 과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송강호 배우를 만나봤습니다. 다시 찍어야 해. 결말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걸작이 나올 것 같아. 1970년대 걸작을 만들고자 하는 영화 감독을 연기한 송강호 배우. 먼저 김지훈 감독과 5번째로 호흡을 맞춘 거미집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거미집이 삼행시로 하자면은 거미줄에 미안하지만 집어넣고 싶어요. 관객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에헤이. 넘버 3, 살인의 추억, 택시 운전사,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이고 독보적인 연기로 한국 영화를 이끌어온 국민 배우. 1996년 영화 데뷔 이후 27년 차를 맞았지만 관객의 시선을 기준으로 연기하고 작품이 요구하는 인물의 감정을 연구하는 노력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브로커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한국 영화의 얼굴이라는 평가에는 손사래를 칩니다. 한국 영화의 얼굴들은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그 속에 작은 조그마한 얼굴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의 작은 얼굴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아주 과분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게 된 한국 영화의 힘에 대해 송 배우는 주저없이 역동성을 꼽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없이 움직이는 이 역동성이라는 것이 어떤 한 자리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 세계에서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나.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송강호 배우의 꿈은 무엇일까? 꿈이 있다면 하나죠. 그냥 거미집처럼 정말 날 설레게 하고 두근두근 그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작업들, 작품들 그리고 그런 것들 늘 기다리고 갈구를 하죠. 거미집 개봉에 이어 송 배우는 다음 달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공석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국내에 손님을 맞이합니다. 송강호 배우는 1960년대 격동기를 살아낸 두 남자의 욕망과 브로맨스를 담은 삼식이 삼촌에도 출연해 자신의 첫 드라마 작품도 곧 관객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그제 발생한 타이완 골프공 제조 공장 폭발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중앙통신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소방당국은 핑둥현 과학기술산업단지 내 골프공 생산업체인 밍양 국제과학기술 유한공사 공장 폭발 사고로 직원 3명과 소방관 4명 등 7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공장 직원 3명은 실종된 상태며 소방관 10명을 포함한 98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침엔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1도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26도, 전주가 27도로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간에만 안개가 짙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4.3도, 대구가 15.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를 비롯해서 청주와 대전 2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